네, 안녕하세요. 동갑노무사입니다. 판교에서 미팅을 마치고 굉장히 막히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리셀 화재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배터리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이런 회사에서 배터리 화재로부터 시작된 굉장히 큰 불이 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된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 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시선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 발생한 거기 때문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형량 내지는 그 과정에서 나올 여러 가지 법리 적용 같은 것들이 노무사로서는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과 별개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다 보면 분명히 이 표현을 들으셨을 텐데 불법 파견 내지 위장도급이라는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들이 노무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노무사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관련된 컨설턴트를 해본 입장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채널을 봐주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수험생 내지는 이쪽에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파견법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와닿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파견법은 결국에는 노1에 있습니다. 실제 시험 범위로 분명히 적혀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라는 메인 법령에 가려서 흔히 말하는 서브법, 잡법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수험 단계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실무로 오시게 되면 조금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위장도급이라고도 하고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데, 노무사 입장에서는 불법 파견이 조금 더 맞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불파라고 하는데, 불파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 법제에서는 1대1, 그러니까 사용자 근로자의 양자관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봉사 같은 경우에 뭐 여러 차례 도급,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요즘 뭐 하자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노동법적인 시선에서 보더라도 다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사용자가 진짜 사용자가 누구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임금체불과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되나라는 굉장히 궁극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어떻게 보면 권익을 좀 침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는 바로 위에 사용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중간착취 금지의 법리도 있듯이 중간자로서 누가 기능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에 한해서 간접 고용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접 고용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실제 나를 쓰는 사용자가 다른 개념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1대1 계약에서는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랑 나한테 일 시키는 사람이 똑같거든요. 같은 사장님이 줍니다. 근데 파견이라는 시스템에서는 나한테 돈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돈 주는 사람과 계약을 맺은 또 다른 제2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용사업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실제로 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 주는 사업주랑은 계약 관계만 있을 뿐이지 돈 주는 사업주의 얼굴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태반입니다. 특히 용역업체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은 사용사업주, 그러니까 나한테 일 시키는 사람 회사에 가가지고 일 시키는 사람 쪽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책임 회피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따지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간접 고용, 파견의 형식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 아리셀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파견 사업은 일단 파견 사업을 허가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그거랑 또 별개로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제조업의 직접 제조 업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라인에 들어가는 업무는 파견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위험성으로 따져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외주를 주는 게 그럼 과연 진짜 회피용 아니냐. 제조업에서 제조 라인은 진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니네가 직접 책임져야지 제3자한테 파견을 주면 되겠냐라는 논리 때문에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제조 업무였는지까지는 이제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제조와 유통 과정에 있는 어딘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파견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 규율이 강합니다. 이게 뭐 사람이 죽고 이런 경우가 아니었더라고 해도 그냥 이런 상황이 만약에 불법 파견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근로감독 같은 것 나왔을 때 이게 불법 파견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벌금도 벌금인데, 다른 것보다 제일 사업주 입장에서 무서운 거는 직접 고용의 의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실상 니네 근로자인데 우회해서 제3자 근로자를 용역 파견 받은 것처럼 하고 있으니 니네가 직접 책임져라 라고 해서 직접 고용을 하라고 해요. 1대1로. 그리고 그걸 안 지키면은 최대 1인당 3,000만 원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게 됩니다. 횟수에 따라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좀 일종의 뭐 편법 내지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누려오셨던 것들, 법적으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과 같은 효과를 위해서 하셨던 부분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민감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요거는 또 산업안전보건 위반과 또 완전히 별개로 이제 수사가 될 예정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피해가기가 썩 쉽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피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파견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파견법상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상식적인 부분과도 약간은 거리가 먼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데, 파견법은 돈 주는 사람이랑 일 시키는 사람이 다르도록 아예 규정을 해놓은 거라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파견이라는 형태를 두지 않고 그냥 용역업체로부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99%가 파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겠죠. 그런 일반 인력 공급 업체로부터 사람을 받아서, 그러면 사용사업주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용역 내지 도급을 받았을 때는 그 도급받은, 어쨌든 지금 그럼 사용자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돈 주는 사람, 쉽게 말하면 돈 주는 사람이 직접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돈 주는 용역업체 사장님은 그 회사에 없습니다. 그럼 지휘 감독을 해야 될 사람은 없고, 근데 지휘 감독을 법적으로 못하는, 계약상으로만 보면 아예 상관없는 회사 사장이 이 사람한테 지휘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현장 관리자라는 개념을 둡니다. 용역업체 소속의 누군가가 관리자로, 현장 관리자로 그 자리에 나와 있어서, 원청에서는 그 현장 관리자한테 이런 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현장 관리자가 각각의 자기 회사 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한테 이거 하세요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이죠. 한 달이 거치면은 이제 시간적으로도 더 오래 걸리고, 거쳐가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원하청 관계라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일종의 좀 스킵을 하고 알아서 그냥 진행을 하신단 말이죠. 바로 그런 행위들이 적발이 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용역 도급이 아니다, 이거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하는 일을 허가도 안 받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처벌이 내려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파견법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 진짜 그런 사업장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게 지켜지는 사업장은 정말 드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노무사로서 이런 불법 파견에 대한 컨설팅의 수요는 어디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경우가 원청에서 주는 경우일 거고요. 원청에서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 직고용하기 싫어서 간접적으로 고용을 한 건데, 이게 직접 지휘 명령을 하는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고안을 하게 되는 거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큰 징표 중에 하나가 현장 관리자인데, 그럼 현장 관리자를 통해서 업무에 이런 매뉴얼 같은 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냥 단순히 누굴 선임을 해가지고 현장 관리자에 놔야 된다가 아니라, 그럼 그 현장 관리자한테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한다. 그리고 뭐 산업 안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시에 불났을 때 도망가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긴급 군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원청 사장이 거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경우에서의 이런 안전관리는 당연히 이제 현장 관리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조언을 하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청업체가 컨설팅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청업체 입장에서도 꽤 부담입니다. 대부분의 원청에서 이런 걸 진짜 칼같이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하청에서도 어쨌든 이게 걸리면 자기들도 큰일 나잖아요. 작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청 입장에서도 이 사업장이 조금 이게 파견으로 보일 만한 건덕지들이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좀 조심해야 되냐라는 거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하청업체가 오히려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당연한 얘기지만 컨설팅이라는 게 그렇게 금액적으로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하청 관계라는 부분은 생각보다 작은 기업부터가 다 얽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 그룹 집단에 속해 있는 체인에 묶여있지 않은 데들이 몇 군데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단순 임금체불 뭐 이런 거야 뭐 문제가 돼도 그냥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중요하지 않다 보니 그냥 에이 돈 주고 말아 라고 하지만, 이쪽은 직고용이라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진짜 뭐 몇백 명, 몇천 명 단위로 자기 회사에 고용을 해야 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영에 대한 심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 수요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무사로서 파견법 불파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컨설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법인 내지 사무소에서 수습을 하는 것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면서 강점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핵심 업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운영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직무들 중에 개발, 연구하시는 이런 연구원분들, 몸값 비싼 분들을 과연 우리가 간접 고용으로 쓸까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직고용을 하겠죠. 업무 비밀 내지 특허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화 시킬 거고, 굉장히 좀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외부화, 쉽게 말하면 아웃소싱을 시킨단 말이죠. 지금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신 공정이 결국 배터리를 뭐 검수 내지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업무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줬을 겁니다. 이 회사도 분명히 진짜 제조의 완전 크리티컬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람을 사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 밖에서 구해온 사람들 지금 보면은 뭐 누가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는 데조차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자체 근로자였으면은 근로자 명부 내지는 뭐 임금 대장이라도 뭐 어딘가에 써 있었기 때문에 정보 얻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업체를 하나 거쳐서 여러 명은 그 사업장에 계속해서 출근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라고 하면은 오늘 그날 처음 출근했다 변을 당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전 과정으로 가더라도 그럼 이분들이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을 테고, 그런 법적인 보호를 얼마나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존자분들 증언 보면은 출입구가 어딘지도 잘 몰랐다,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침이나 뭐 이런 내부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이분들이 피해를 더 많이 입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는 제목을 뽑아서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바입니다. 노무사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다 자법, 기타법이신데 사실 들어와서 먹고 사는 건 이쪽이란 말이죠. 근로기준법은 어떤 노무사도 1년에 300명의 노무사가 다 자라기 때문에 어떠한 경쟁 우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로 경쟁 우위 가지시려면 빨리 차리셔서 선점을 하셨거나, 늦게 차렸더라도 규모의 경제로 그냥 진짜 단가를 무지막지하게 낮춰가지고 아웃소싱 같은 걸 쓸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당장의 수험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신을 먹여 살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 계속 제가 터널에서 찍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얼굴이 어두컴컴한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